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대장주격이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은의 시가총액도 뛰어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침없는 질주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열기도 뜨겁고 논쟁도 뜨겁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으로 쐐기를 박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거품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또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 이제 억 단위의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요. 레벨이 달라졌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군요. 최근의 시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 듣겠습니다. 이장훈 교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최근에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넘었죠. 네.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전고점에서 한 5% 정도 올라간 수준입니다. 달러는 어떻게 10만 달러가 이미 있다면 원화 기준의 1억인데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냐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통화로는 달러 다음에 많은 거래량을 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원화 기준으로의 1억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그런 좀 상징성이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ETF 승인한 이후에 이제 우리 디지털 금의 어떤 상징성을 계속 추격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정말 디지털 금으로서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도 좀 의미가 좀 있는 지금 상황 같습니다. 네. 디지털 금에 버금가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권 교수님 어떠세요?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SEC가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 유입, 그러니까 즉 기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네. 기존에는 솔직히 안전자산 하시면 잘 아시는 그죠? 그래서 US 달러가 만약에 위크하면은 저희 금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되었던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자산에 또는 기초자산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제 직설에서 나와서 그때는 1억 원 돌파하기 전이었는데 그 SEC가 ETF 승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초자산에 이것을 넣을 것인지 안 것인지 거의 가까워졌다고 그때 언급을 했는데 이제 1억 원 돌파를 했는데 네.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된 것들이 다시 금과 같이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금 시세하고 비트코인 시세를 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희한하다고 여겨지는 게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제 고위험 투자 자산에 속한다고 봤는데 이게 같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금융자산들이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떨어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금융자산들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좀 어느 면에서는 조금 좀 거품세를 좀 보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안전자산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1억 원을 쳤다는 게 이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자산이기 그리고, 때문에 1억 원을 돌파했다. 그다음에 금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하면은 설계할 때는 비트코인을 금을 흉내내려고 설계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금은 지금 수백 년의 투기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이게 어느 정도 행동한다, 요게 어떤 가격이 나오면 역사적으로 너무 좀 이례적이다. 이런 통계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게 없고 그다음에 금은 약간이라도 어떤 실용적인 요소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실용적인 요소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기대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높게 또는 아주 낮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1억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결과지만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기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지라고 얘기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또 갑자기 그냥 가치가 꺾어질 수도 뭐 있다? 반 이상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네. 경고를 하고 계시고 예전에 패턴들이 그랬으니까 네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현실적인 고민을 이제는 하게 될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는 솔직히 좀 힘들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험 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때까지 몇백 년 동안 전통적인 밸류가 있고 희소성이나 또는 사용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 밸류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골드, 금인데 네. 아시다시피 US 달러도 이제 금치환 정책을 벌이기 시작했고 네. 옛날에 벌였고 이제 연동되는 자산에 대한 건 솔직히 이제 원유로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는데 솔직히 그렇게 중앙에서 결정해서 중앙이 어떤 거와 같이 연동돼서 되는 그러한 화폐 또는 어떤 밸류를 이제는 뭐냐면 중앙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것이 밸류 있다라고 느꼈을 때의 그 지금 밸류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쓰임이 없는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밸류가 있다고 느끼면 이것이 밸류가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한 비단적인 뭐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하고 큐빅 저는 잘 구별 못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밸류가 있다고 부의 하는데 상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다이아몬드하고 큐빅 보기에는 제가 보통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밸류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가격도 형성이 됐었고 더 희소성 있는 걸로 변한 것처럼 이제 반감기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중앙이 없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프로토콜 자체가 가격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급격한 가격 우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나마 코인 시장 또는 토큰 시장은 없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는 점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자본시장과 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네, 전에 이 교수님. 그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늘 나오는 주제긴 한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 새롭게 나온 자산이잖아요. 이제 만 15년 정도 된 자산인데 이걸 어떤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 한쪽에 이렇게 넣는 게 되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강점이긴 한데요. 우리가 비상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 자산과 상관계수를 측정해 보면 네. 얘는 금과도 늘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주식과도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뭐 채권과도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띠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할 때 우리 금도 그때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돈의 유동성이 풀릴 때는 정말 주식과 같이 유동성이 가장 빠르게 반응한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위험 자산인지 안전 자산인지 대체 자산 헷갈리는 이 부분이 비트코인을 각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로 담을 수밖에 없는 그 비상관성이 높은 자산을 기관들은 자금 운용을 할 때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상 그 가장 안전해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네. 글쎄요, 뭐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좀 어려운데 네.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실용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 수요자들의 기대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자산이고 그런 면에서는 뭐 펀드 할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펀드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기대가 안정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뭐 거품 같은 때나 뭐 금융위기 같은 데 볼 게 있지만은 또 폭발적일 수가 있죠. 네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 금하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그런 그 장치는 없지만 그런 기관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오랫동안 뭐 수백 년 동안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선 어느 정도 이게 좀 다 앵커를 만들어 주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그런 앵커가 없기 때문에 아직 폭발적으로 나갈까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나갈까 요거는 순수하게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거고 우리가 기관이 지금 ETF 같은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기관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또 과거 외환 위기 같은 데 봤을 때는 오히려 기관들이 그런 기대를 폭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상당한 위험한 자산이다. 그 위험한 자산을 가지고 뭐 해징을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뭐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건 또 하기에 놔두는 게 바람직할 수도 그렇지만은 위험 자산인 것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첫째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게 안전 자산이다, 그 위험한 자산이다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뭐 한 수십 년의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서부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본다면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또 저기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이렇게 종합해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수집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토큰 시장은 24시간 마켓이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또한 기존에 있던 자본시장과 같이 연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또는 여기 지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여러 거래소에서 그 지표 관련해 가지고 여러 데이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수를 돌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측면은 물론 가장 강조돼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ETF, SEC ETF 승인을 통해서 이것이 우후죽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 또는 정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위험 자산인 부분을 많이 벗으려고 비트코인이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 홀더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와 같이 근접하게 기존의 자본시장과 닮아지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은행에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무슨 전화들도 많이 뭐 문의들도 받느냐면 옛날에 2018년도 이때 막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가격이 상승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홀더들이 그때 무슨 의견을 냈냐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왜냐하면 제도권의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을 인정받기 위해서. 네, 그때 당시는 오히려 세금을 내겠다고 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컨센서스, 즉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점점 하게 되면 오히려 한 중앙이 있어서 이 중앙을 치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 중앙을 띄우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아닌 퍼져 있는 전 세계에 갖고 있는 홀더들이 전부 다 합의하는 이러한 구조라면 가격 변동성이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 100원에서 70원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이 그만큼 떨어지면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이제 비트코인 떨어지면 폭락이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그런 거는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항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 아직은 그래도 주저하게 되는 거는 예전의 패턴들을 이제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걸 조작하는 건가. 우리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속된 말로 고래라고도 하고 이제 고래 몇 명이 이제 장난을 치면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하면서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폭락을 해버리고 이제 네, 이런 네. 것들에 된통 당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예전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오름세를 위태위태하게 보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 우리가 실제 수요에 인해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금 대비해서 가장 큰 약점은 역사성에 있거든요. 비트코인 15년밖에 안 되고 금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신분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기대로 만들어졌던 가격이라면 이제 기관이 참여해서 그다음 참여해서 루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퍼드 안 좋은 뭐 거짓된 소식이나 뭐 시장이 퍼뜨리고 가격을 출렁거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뭐 규제 대상이 사실 아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산이 엄연한 자본시장에서 다루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에 퍼뜨리고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는 다 처벌을 받는 이제 법적 제재를 받는 정도의 자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흔드는 행위, 그러니까 거짓된 뉴스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 많이 줄어드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 이유는 기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정보의 좀 편향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시켜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사람들이 믿을 만한 모델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 모델이 진짜 맞지 않고 그냥 그 모델에서 나온 예측이 다 옳다고 믿으면은 그냥 자기 실현적인 현상으로 가격을 유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기관들이 들어간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 기관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지금서부터는 사람들의 심리를 예측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기관들의 어떤 그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앵커가 있잖아요. 다시 있어가지고 뭐 기업 가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선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뭐 한계가 보이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그게 진짜 뭐 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들이 움직일 거라는 어떤 그 예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하고 크게 다른 것은 주식시장은 한 나라예요. 네. 한 나라지만은 비트코인은 전 세계 시장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뭐 몇 개 선진국에는 지금 그 뭐 규제가 됐다. 정보 투명성을 보장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 그 거래하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그런 규제나 그런 통제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 말씀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주식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과거와 지금이 어떤 변화를 가고 있냐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과거의 개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때로는 음지의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그 시장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양성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 우선 또 고무적인 내용이 아까 전에 기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교수님 이제 거시 경제학적인 측면이니까 이때까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고 이제 업체 측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표로 나와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블랙록이 20만 개를 사들인 거랍니다. 이 블랙록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그럼 예. 세계 1위 자산운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연금도 거기서 운영을 하죠. 네. 왜 그래서 국민연금 저희 대한민국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가장 큰 고객입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이 얼만큼 이제 연금을 이제 자산 운용을 하는 이런 큰 회사가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앵커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화가 된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때 컨센서스 거기에 있던 재무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 모든 교수님들이 이것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니까 이런 이퀘이션으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렇게 치면 역사가 짧은 이 업계에서 말씀하신 역사가 짧은 15년짜리 된 이것이 이퀘이션으로 탄생하려면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블랙록이 이것을 기관이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퀘이션 또는 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변수를 고려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이것이 투기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무조건 오를 거니까라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전망이나 앞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ETH 즉 이더리움은 또 약간 형식이 다릅니다. 네. 비트코인은 골드라고 치면 이더리움은 약간 플랫폼 베이스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프로토콜 가지고 만드는 건데 ERC20을 가지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까지 ETF 승인이 나게 된다면 된다면 가정입니다. 네. 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미래 금융이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여러 가지 SEC가 보는 부분들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지분 설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혀 틀립니다. 비트코인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블랙록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이 또는 SEC가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순간, 즉 ETF가 이더리움이 승인되는 순간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미래 금융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얘기가 상당히 전문가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쉽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일종의 포모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나만 비트코인이 없네. 맞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고
이미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1억 원도 돌파했는데 이제 내가 팔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 가격이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1억 원 다음에 2억 원인가? 1억 5천인가? 아니면 더가 3억 원인가? 이제 뭐 전망들이 난무합니다. 뭐 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상승장의 끝이 아니고 초입이라고. 네, 상승 초입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제 직전 2021년도 11월 가격에 조금 더 상승한 효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빨리 나타난 효과는 원래는 반감기라고 하는 내재야 된 그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이후 한 1년쯤 뒤에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네. 이게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빨라졌어요. 이 이유는 ETF가 올해 1월 10일에 미국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그렇죠. 이전과 다른 환경이 그거죠. 예, 승인이 됐고 흥행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흥행을 했냐면 우리가 미국의 금을 계속 비교를 많이 했으니까 미국의 20년 역사된 금 ETF의 총 운용 금액이 한 980억 정도 되는데 980억 달러. 비트코인 2달 된 비트코인 ETF의 총 운용 자산이 580억을 넘어버렸어요. 네. 절반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실제 수요를 창출해 버렸기 때문에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저는 이 시장에서는 늘 존재할 수 있다라는 환경입니다. 2017년도도 20배가 오르는 동안 30% 이상의 하락이 7번씩이나 있었거든요. 예.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점은 다를 것 같다고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은 이제 완전히 크립토 겨울이라고 하는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하락장이 이 사이클 내에 늘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클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30-40%의 조정이 계속 있으면서 이 이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좀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가 좀 나올 걸로 조금 보긴 합니다. 양 교수님. 저는 아쉽게도 그거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네요. 저기 언젠가는 2억 원이 될 건데 영원. 그런데 그게 뭐 10년, 네. 뭐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2억 원이 될 된다고 때까지는 말씀하시죠. 2억 원이요. 언젠가는이죠. 언젠가는 네. 뭐 될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도 역시 그냥 거기에 계속 있을 거냐. 그것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지금 기관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그 ETF가 생긴 다음서부터는 비트코인이 없는 그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 일단은 그 마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생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마련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이제 이 기관들도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고 팔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유동성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좀 그 볼러틸리티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그건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기관에서 빠질 때는 사실은 하락 속도 더 빠를 수도 하락수가 있겠죠. 그냥 엄청나게 말씀대로. 커질 수도 있죠. 네네. 그 기관에서는 별로 그렇게 팔지 않았지만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앵커가 없으니까 기관에서 조금 팔기만 시작해서 주식 시장에는 뭐 한 5% 정도 떨어질 것만큼 팔았는데 시장에는 그거를 과민하게 반응해 가지고서 뭐 20, 30%까지 뭐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궁극적으로는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해도 뭐 조금씩 올라갈 추세는 보이긴 할 거지만은 그리고 뭐 계속 뭐 큰 추세로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볼러틸리티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의견인데 다르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 우리 그럼 30-40%의 네. 급격한 조정과 계속 말씀하셨죠. 올라가는. 네. 그냥 뭐 초입이다? 초입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의 초입이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리서치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제 맨 처음 공부한 게 2013년도 말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인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이제 연구를 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리서치를 좀 해보면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금값이 오르잖아요, 보통.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이 그러니까 즉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을 뭐 이제는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제 투자가라면 제가 투자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시적인 부분들을 봐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미국의
금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따라서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바뀌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이 금융사들이 되게 보수적인 금융사들입니다. 제가 지금 리서치한 데는 내다보는 전망치 평균을 보면 25년 내까지는 약 15만 불 정도 15만 불이니까 네. 15만 불 정도. 우리 한화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1억 한 8천 네, 그 네, 정도.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는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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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떠한 또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뭐 이러면 또 안전자산 선호로 바뀔 테니까 15만 달러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치면 2억 원 바로 언저리인가요? 그렇게 치면 25년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인 변수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예. 또 그냥 두는 한때 비트코인이 뚝 떨어질 때가 뭐냐면 중국에서 규제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근데 중국 시점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은 위안화를 자기네들이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3의 정체불명의 돈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초기에 홀더들도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기 위안화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이벤트 내가 투자를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뚜렷이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반감기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에서 이러한 만약에 정부 규제나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벤트가 나게 되면 가격이 그때는 위로 오르거나 내려갔다는 것을 투자가들은 생각을 하고선 거기에 따라서 네. 투자를 보수적으로 또는 어쩔 때는 좀 혁신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야 급락할 된답니다. 수 있는 뭐 악재들은 몇 가지가 존재하긴 하죠. 그리고 급락은 보통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면은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투자와 관련돼서 다 얽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비트코인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실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내 손에 쥘 수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냐, 디지털 화폐 아니냐, 여기에 얼마나 가치를 둬야 되냐라고 보시고 있는데 질문 드릴 거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공화당 후보가 되겠죠? 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지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로 회자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된다면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결제 수단을 허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결제 수단이 될 건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한 15년 정도 보면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회사들은 별로 없었어요. 하도 가치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치가 나중에 안정화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결제 수단으로 회사들이 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회사들, 뭐 우리가 한 8년 전이가 그때 뭐 파리바게트에서 비트코인 받겠다고 했고, 네.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스팀 게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기로 했다가 다 물러났거든요.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게 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진짜 그냥 세금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내기 시작한다면은 예산 짜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가격 변동이 있을 테니까 예산이라는 건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이게 변동성이 줄어야 책정을 하고 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춘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자산 입장에서의 평가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네요. 저는 그 부분은 또 교수님의 입장과 좀 약간 뭐 공감되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과 또 결제 수단으로 기능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결제를 할 것인가? 활성화 안 될 것 같으세요? 결제 수단으로서는? 예, 결국엔 결제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가치 안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결제로 전환되는
인원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례로 지금 볼 수 있는 곳이 엘살바도르 같은 곳은 이제 2021년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달러도 쓰고 비트코인도 쓰고 듀얼로 쓰고요. 그리고 현지 상점에서는 비트코인을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써서 우리가 10분 정도 걸리는 결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즉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결제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고 가치가 오르는 이걸 단기 결제로 하는 것은 좀 약한 면이 있고 특히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미 결제 시스템이 너무 편하게 잘 돼 있는 곳들은 필요성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결제 수단으로서 더 효과를 보이는 곳은 이제 금융 포용성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없는 곳, 네.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결제 어려움을 겪은 그런 곳들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결제가 좀 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네. 결제로 쓴다라는 그 내러티브와 그 스토리 자체는 그냥 사람들의 인식상으로는 너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글쎄요. 그런데 예, 저희 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뭐 200년 전에는 금을 돈으로 썼죠. 그런데 금을 돈으로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경제 성장되는데 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의 양이 그러니까 금의 양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금의 가격 변동성이 실물에 비해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폐 경제로 간 거죠. 네. 그다음에 화폐 경제로 가니까 중앙은행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선진국이나 좀 중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이 돈의 가치하고 실물의 가치를 좀 유지시키려고 노력해 주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조절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실물 가격, 실물 가치하고 그 돈의 가치하고 너무 크게 괴리되지 않게 한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치명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금을 떠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뭐 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금이 다시 뭐 화폐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달러나 엔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수단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 달러로 다 수출 결제도 하고 네네. 예, 다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가장 높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한쪽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도 결국 결제 수단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성장 폭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네. 권 교수님께도 의견 네. 듣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전에 트럼프가 말한 거에 약간 두 가지 약간 미닝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변수를 투자가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네. 소위 말해서 저런 스피커들이 옛날에 테슬라에서 내 테슬라는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도지코인이 오르면서 막 올랐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이제 대집권 시에는 비트코인 결제를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느 정도 이것을 지위를 주겠다라는 약간의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우선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거나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결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선 속도가 기존에 있던 저희 나라는 금융망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한국은행도 블록체인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위해서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커 디지털 커런시를 만든다고 하는데도 과연 이것이 널리 쓰여질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로만 믿고 있지 실제로 현금 안 갖고 다니십니다. 숫자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적용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고 이것이 결제 수단으로서 더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인가? 그건 약간 의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10분마다 이제 거의 뭐 10분마다 이제 블럭이 생성돼서 이제 원장이 생겨나는 이런 타임의 괴리가 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토큰들이 나온 거죠. 뭐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간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2013년 말에 그 홍대 입구역에 곱창집에서 위 업세트 비트코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요. 비트코인을 QR로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어셉트 받아들였다는 네, 뜻이죠? 받아들였어요. 네. 그때 왜냐면 외국인들이 항상 가는 곳이 상당히 혁신적이신데. 일부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유명하기 전에는 일부 우리나라 성형외과들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도 외환관리법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 네. 위 업셋 비트코인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왜냐하면 옛날에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뭐 성형수술 아니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려면 돈이 뭐 2만 불 이상 들잖아요. 그래서 불법 환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해 있었는데 비트 자기 스마트폰 갖고 와가지고 결제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는 있으나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연구가 돼야 되고 생각이 돼야 될 부분들이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TF 승인됐잖아요. 네. 영국에선 지금 이제 ETN 승인 전망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ETF 승인에 대한 하반기에 공론화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의 언급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ETF 승인, 국내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승인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그 후자서부터 먼저 답하죠. ETF가 제가 지금 뭐 들으셨겠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펀드는 허용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자산이 나갈수록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선택권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ETF가 진짜 많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정보 비대칭성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 기관들이 그 정보 뭐 구체적으로 단합은 안 할지 몰라도 서로 눈치 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개미들이 더 이상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식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투자자들의 초이스가 좀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ETF가 바람직하다. 승인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다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이다. 정부가 어떤 경우라도 여기서 돈을 잃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나 보상은 안 해주겠다. 그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거를 승인해 줄 거냐? 요거는 뭐 다른 나라들에서 다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는 처음 생각하는 게 금융 시스템 안정성,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둘 다 지금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요게 다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승인 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승인 날까요?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어떨까요? 보십니까? 승인 날까요라는 질문에는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루고 싶겠지만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억을 넘고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여론이 많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서 떠밀려서라도 어떤 형태로건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열린 시점이 늦게 되면 좀 고점에 들어갈 확률도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자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생각보다 되게 파괴적인 자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과 기업들은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국내 ETF가 없으면 국내 운용사 운영하는 이 자본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우리가 미국 ETF 맡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형태로건 직접 해외 비트코인 ETF로 노출시키든지 아니면 해외 이제 블랙락 같은 운용사를 통해서 뭐 들어가든지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직접 살 수 없죠. 국내 주식 계좌를 가지고 해외 거래하듯이는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은. 뭐 계속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국내 운용사가 ETF를 런칭해야 이 자본은 국내 안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ETF가 승인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당위성 측면에서도 승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권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두 분 말씀하신 의견 뭐 여러 가지 뭐 힘들 거다. 그런데 향후는 투자자 보호 측면 또는 선택권에 대해서 이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만큼 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는 시기적인 점인데 솔직히 지금이 좀 적절한 타임이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편입이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블록체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5년도에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 그때 당시 이것을 미래금융으로 보고 싱가포르를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때 오히려 같이 그때 일본하고 같이 들어왔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그때 미래부였죠. 그때에서 그때 핀테크 그러면서 더 많은 고려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지금 이미 뭐 정부나 아니면 관계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고려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은 이제 보면 뒤처지지 않게 위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의 부분, 일본의 사례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이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싱가포르라든지 미래금융의 선진국이라는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 나라도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영향 미치죠. 예, 이제 외부적인 부분이 다 금융시장이면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해외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 네. 그러면 이제 국부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보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해외에 대한 움직임이나 동향을 보고 승인의 초점을 또는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빨라시킬 수도 있다. 아직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좋든 싫든 승인은 날 것 같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요. 이 얘기를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금 가격과 같이 동조화돼서 올라가는 흐름도 특이하고 네. 우리가 이제 자산이란 전체 포트폴리오를 놓고 봤었을 때 주식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 특히 그렇죠. 이거 우리가 요즘에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래서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간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게 점점 심하게 거품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과 의문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세 시장은 좀 우연적으로 같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조금씩 거품기는 좀 끼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S&P 500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AI 때문에 좀 불려 있고 엔비디아가 하도 잘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다른 그 컴퓨터 기업들 뭐 기술 테크 기업들을 올려서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금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금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지금 ETF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뛰고 있다고 보니까 공통적인 이유는 없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세 개가 다. 그래서 조금 뭐 상호 관계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럼 언젠가는 근본적인 깨지겠네요. 이유는 언젠가는 깨진다고 우연이니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 처음 깨질 것은 혹시 주식시장이 아닐까 좀 보고 있고 주식시장은 뭐 S&P 같은데 엔비디아 때는 지금 벌써 조금씩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 가장 직접적으로 그 금리 그 예측에 영향을 받는 거죠. 미국에서 금리 내릴 것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그 파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기준금리도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소위 돈을 쉽게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산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보인다? 우리가 기존에 겪어왔던 경험해왔던 자산시장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깨지는 순간 또 무차별적으로 이제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계속해서 제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는 불안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 주식들이 모든 게 오르는데 여기서 한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달러의 약세를 시장이 바라고 있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금리의 인하를 바라고 있어서 네. 중국은 이와 반대로 금을 매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금을 매입해서 또 금 가격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달러가 약세다라는 이미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결국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비트코인도 결국 금리를 미국 USD 금리를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이제는 만약에 에브리싱 랠리가 지금은 아무 의미 없고 우연찮게 이게 겹쳤다고 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진짜로 페드가 인하를 하는 시점은 소위 말해서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죠. 만약에 부동산의 자금이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만약 전 세계적인 부분이 되는데 또다시 그렇게 부동산이 오르는 형상은 그렇게 옳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자산에 대한 이 부동산 자산하고 비트코인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물이고 내가 거기에 스테이하고 내가 그리고 월세를 받는 한마디로 tangible product의 끝판왕. 그리고 비트코인은 보이지 않는 intangible product,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프로덕트의 끝판왕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가 결국 원초가 돼서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를 다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요, 모든 자본이 그쪽으로 튕기면서 이러한 어떠한 위험 자산 이런 부분에 돈이 치중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좀 시장이 지금 그냥 죽고 있잖아요. 네. 물론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는 시작, 저는 everything 랠리가 아니라 everything start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가 좀 무섭기는 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금리가.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께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도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조심스럽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축적해야 모아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산을 뭐 단기적으로 몇 프로 수익 내기 위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가져야 된다라는 면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뭐 30-4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의 가능성 늘 존재합니다. 그런 시장이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2년, 3년을 바라보고 또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 이 자산은 지금 가격이 전혀 아닐 겁니다. 차원이 다른 가격이 되어 있을 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산을 좀 관심 갖고 공부하고 일부러 투자해보기를 권합니다. 네, 양 교수님께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내가 언제든지라도 뺄 수 있는 돈을 원하신다면은 비트코인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오르긴 할 거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통계적인 어떤 분석이나 그런 게 없는 땅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또 급하게 오른 자산 가격은 급하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전적인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